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몬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 보셨습니까? 국가부도의 날 영화 보셨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 라디오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경제적인 좀 대담을 해줄 수가 있느냐. 처음에 사실 사양을 했었습니다. 제가 1997년 당시 이제 성인도 아니었고요. 이제 학생이었었기 때문에 그 시대 상황을 더 정확히 이렇게 제시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 그 IMF 당시 1997년 당시의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한 60대 정도 되시는 저보다 더 경력이 있으신 그런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시대 상황을 파악하기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좀 더 이 국가부도의 날이 다시 오는가라는 주제로서 1997년 당시의 상황과 현재 2018년 현재의 상황을 좀 통계적으로 좀 비교해 보면서, 물론 이 15분 정도 되는 강연 안에 그 두 시대를 비교하는 데는 상당히 제한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가 많이 되는 그런 지표들을 중심으로 좀 시대 상황을 비교해보고 우리가 좀 이해를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가부도의 날 2018년 11월 28일 날 개봉을 했는데 6일 만인가요? 8일 만인가 2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약 25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누적 관객 수를 기록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근대의 어떤 경제사를 다룬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꼭 이 시대 상황과 현재의 시대 상황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요즘 강연을 많이 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젊은이들 가운데는 가끔은 IMF 시대 어떠셨나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2000년대생 뭐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시대 상황을 전혀 모릅니다. 물론 저도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저도 글로써 말로써 공부를 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부족합니다만 최대한 한번 전달을 해보도록 하고, 많은 경우에 지금 20년 정도 이상이 지난 지금에 그때의 시대상과 현재와 많이 유사하지 않느냐 하는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 경제가 침체 국면, 하강 국면 맞는데 1997, 8년도 IMF 외환위기 당시와 흡사한 만큼 그만큼의 위기 상황에 있는지 여부를 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본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잘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저도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여드릴까 했는데 주간경향이라는 신문사에서 정리를 해놓은 좌표입니다. 제가 이것을 다시 그려내기가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제가 나름대로 좀 오려 붙여봤는데요. 그냥 살짝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988년, 19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의 최대 호황을 누리던 시점입니다. 우리나라도 13%, 14% 정도의 높은 고도의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때 최대의 호황을 누렸다. 그리고 92년 12월에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됐고 93년에 실제 즉위를 하기 시작했죠. 그때 이제 국가 위기설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 시작되기 직전에 96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한국이 OECD 회원국으로 가입됐습니다. 흔히 말하는 선진국 클럽에 가입됐고, 그 1996년 12월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완전 축제도관이었어요. 축제 분위기. 그랬는데 그 당시에 한국은행에서 외환 유동성과 관련된 주제로 국가 부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보고서를 좀 찾아봤는데 제가 잘 못 찾겠더라고요. 이제 사라지는 건지 없앴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그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 부도 위기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시작됐었습니다. 상당히. 그때 이제 우리나라는 결국 IMF 구제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외환 보유고가 너무 적어서 외환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외국인 채무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IMF 위기에 처했느냐?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외환 보유고가 부족했고요.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유지됐었습니다. 거시적으로는 이렇고요. 좀 미시적으로 들어가 보면 기업들이 차입 경영에 의존했어요. 제가 2019년 경제전망 강연 시간에 중국 경제를 논할 때 비슷했는데 중국 경제랑 약간 비슷해요. 지금의 중국 경제와. 우리가 고도의 성장기를 맞이할 때는 돈 빌려다가 뭐든지 기업 경영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돈을 빌린 거죠. 차입 경영에 의존해서 기업 경영을 했다. 또 중요한 것은 동시에 금융권은 특별한 심사평가 기능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돈 빌리러 가면 어때요? 심사평가가 엄청나죠. 근데 심사평가 기능이 없었고 정부가 승인해주면 기업들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입 경영에 의존하기가 쉬웠고, 그러면 기업들이 빚을 못 갚는 상황에 다다르면 어때요? 은행으로 그 위기가 전이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위기가 맞물렸는데, 아까 제가 한국은행의 그 보고서를 잠깐 소개했지만 그 위기 상황이 점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정책적인 대응을 즉각적으로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국 우리나라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거고 그걸로 단기 외채를 많이 갚은 겁니다. 당시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외국인 채무인데요. 외국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지만 그 빌린 돈 중에 상당한 비중이 뭐였냐면 단기 외채였던 거예요. 장기 외채가 아니라. 그러니까 만기가 도래하자마자 돈을 갚아 나가야 되니까 이제 부실이 되는 거죠. 그 부실이 은행이라든가 여러 부문으로부터 전이가 됐는데, 예를 들면 당시에 약 2만여 개의 기업들이 사라졌습니다. 당시에 6개의 은행이 문을 닫았고요. 20여 개의 종합금융회사가 역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었던 거예요. 그 상황을 낱낱이 이해하려면 여러 언론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어쨌든 IMF 구조금융을 1997년 11월에 요청을 했고, 국민들은 이 구제금융 요청이라는 것을 언론, 이 TV상으로 받아들여야만 했었죠. 당시에 그러면 IMF가 요구를 했잖아. 돈을 빌려주면서 그냥 돈 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IMF가 요구사항이 있는데 뭐냐면 실업을 감당하면서 구조조정을 해라. 첫 번째. 두 번째는 금융기관이 기업과 협착하지 않고 정부 승인 없이 자체 심사평가 능력을 가져라.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알아서 심사평가해서 탄탄한 기업에게만 금융해 줄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제안들. 그리고 그 당시부터 본격적으로 외국 자금의 국내 유입을 열어놔라. 약간 세계화의 컨셉이죠. 외국인 자금이 쉽게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어. 직접 투자나 간접 투자나. 그러니까 외국인 1인당 소유할 수 있는 주식 규모나 이런 것들이 제한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마저 열어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점점점 외국인 소유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뼈를 깎는 아픔을 겪었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해고를 용이하게 해라. 여러 가지 우리 노동법, M&A법 이런 법에서 M&A 과정에서 이제 인력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이 많았고 정규직 고용이 많았는데, 이때부터 이제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시작됐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이거는 확실한 건지 잘 몰라서 물어보기도 했는데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했고, 금모으기 운동이 대표적이죠. 합심해서 갚아 나가서 결국은 우리가 구제금융으로부터 이제 완납을 선언했죠. 2001년 8월입니다. 2001년 8월. 그리고 이때부터 또 나름대로의 호황기를 누렸죠. 2002년 이 한일 월드컵도 개최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1997, 8년과 2018년 지금의 경제, 19년 이때의 경제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5.9%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996년은 약 9.3%의 성장률이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만 해도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대략 10%대의 성장률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IMF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에 성장률이 크게 둔화됐는데 대략 5%대의 성장률을 보였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서 우리나라 성장률이 대략 3%대로 보였다. 근데 2018, 19년 2.7, 2.5, 2.4 이렇게 성장률이 더 둔화되면서 이제 또 2%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까지 있는데, 일단 보시면 1998년에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5.5였고요. 지금 우리 2018년은 2.7, 그리고 2019년은 2.5 정도로 제가 전망하고 있죠.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 경제 성장률이라는 지표면에서 사실 이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내포하고 있는데, 경제 성장률이라는 지표면에서 우리가 지금 위기 상황인 건 맞는데 IMF 외환위기 수준의 그런 위기는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주가를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의 월간 하락률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IMF 외환위기 당시 1997년 10월, 그리고 닷컴 버블 붕괴 시점 2004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8년 10월, 그리고 근래 2018년 10월, 최근 이 각각의 한 달간 코스피 하락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락률을 보면 IMF 외환위기를 맞고 당시에 코스피 하락률이 마이너스 27.5%, 어마어마하게 코스피가 급락했습니다. 이 당시 주식하던 사람은 다 망했죠. 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닷컴 버블 붕괴 때도 그렇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래요. 역시 지금 2018년 10월에도 기준금리 인상,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와 신흥국 불안 위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한국의 투자자금,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빠져나가면서 크게 하락한 건 맞습니다만, 여전히 그런 기존 위기 상황들과 기존 위기 시절, 그러니까 경제 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쇼크 때와 비교하면 그 정도의 높은 침체는 아니다라는 것을 코스피 지표를 통해서 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말 말이 많은 그 외환보유액입니다. 1997년 당시 외환보유액이 얼마 없어서 외채를, 단기 외채를 갚을 능력이 없다, 그래서 돈을 빌린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시에 외환보유액이 이렇게 급락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도 외환보유액이 이렇게 급락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외환보유액이 어떠해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왜냐하면 이 기간에 어떤 기간이에요?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외환보유액이 충분하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의 유출이 있다 하더라도, 또 외채를 상환해야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상환할 만한 능력이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기존 위기 시점과 비교해 보면 외환보유액이 상당히 견조하게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굉장히 높은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단기 외채 비중도 작아요. 우리나라의 외채가 단기 외채와 중기 외채로 구분한다면, 그리고 장기 외채까지 구분한다면 단기 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작아요. 작은데 그것을 상환하는 능력도 상당히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외환보유액이라는 측면에서도 결국 IMF 외환위기 당시와는 절대적으로 다른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금리 인상과 그것으로 인해서 가계부채 위기, 1,500조 원을 기록한 가계부채 위기로 그것이 다시 이런 위기가 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가계의 가계부채가 늘어나서 가계부채를 변제할 능력과 외국인 채무를 변제하는 능력과는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시대 상황이고요. 지금은 사실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이행한 그 일이 뭐냐면 금융실명제의 도입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부실을 많이 없앴어요. 잘하신 일 중에 하나죠. 지하경제를 많이 없애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굉장히 잘하신 일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바로 김영란법 도입이죠. 지하경제를 막 없앴죠. 부실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따른 부조리도 물론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될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외환보유액이 이렇게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가계부채 위기와 그것으로 인한 경제 위기 가능성. 왜냐하면 금융권에서 이제 대출을 아무나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행 가서 대출해달라고 하면 대출 아무나 해주지 않습니다. 채무 상환 능력을 철저히 평가하고 담보 능력도 철저히 평가해서 한정적으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이 가계부채 규모 1,500조 원이라는 가계부채 그 규모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건 제가 기준금리 인상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보다는 오히려 가계부채 규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저소득층의 부채, 이 부채가 결국 이 취약계층을 더 힘들게 만드는 구조로 가고 있다. 이런 문제가 가계부채 규모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이미 지적한 바가 있죠.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그러면 이제 어디에 문제를 찾을 수 있을까? 어떤 면에서 1997, 8년과 2018년이 흡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까? 좀 저도 막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정답을 내리지 않고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를 계속 이제 모험하듯이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실업률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면 이 짙은색 파랑색은요 실업률 지표지만, 자, 청년 실업률이고 그냥 실업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지만 제가 한번 그 생산 가능 인구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 있는데 누가 이제 댓글을 좀 잘못 다하시더라고요. 15세에서 64세 기준의 생산 가능 인구가 더 드문 기준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15세 이상 생산 가능 인구 기준을 따릅니다. 15세에서 64세 기준의 생산 가능 인구를 가지고 논하려면 반드시 15, 64세 기준 생산 가능 인구라는 표현을 해줘야만 합니다. 지금 이런 실업률 지표는 다 15세 이상 기준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실업률 지표를 보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업자의 정의를 논할 때 일주 기준과 사주 기준이 있는데 잠깐 그 정의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잠깐. 국제노동기구 ILO의 국제 기준에 따르면 실업자의 정의는 일단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따집니다. 15세에서 64세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15세 이상 인구 전체가 뭐예요? 이게 뭐예요?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실업자라고 보냐면 일단 조사 대상 기간이 있어요. 조사 대상 기간은 매월 15일이 있는 그 한 주 동안 15일이 포함된 한 주 동안 조사 대상을 해요. 그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실업자예요. 첫 번째 기준. 그 다음 두 번째 기준은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돼요. 4주 동안, 지난 4주 동안. 근데 이 기준이 그 기존에는 1주간이었어요. 1주간. 근데 4주간 구직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실업자가 되기가 더 수월해진 거예요. 기준상으로는. 지난 1주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만 실업자였을 때와 지난 4주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을 때 실업자가 된다는 그 기준의 차이는 뭐냐면 실업자가 되기가 더 쉬워진 거예요. 정의상 실업자가 되기 쉬워진 거예요. 그리고 조사 대상 기간 그 15일이 매월 15일이 포함된 그 한 주 동안 일이 주어지면 즉시 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실업자인데 이 조사 대상 기간이 4주 기준이 있고 1주 기준이 있는데 국제 기준에는 4주 기간을 택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때까지는 우리는 4주 기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4주 기준과 1주 기준을 동시에 추계를 했습니다. 통계를. 근데 2013년부터는 4주 기준만 추계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2018년의 실업률과 1997, 8년도의 실업률을 절대적으로 비교할 만한 방법은 없어요. 현재는. 통계적으로는.
그러나 유추를 해보면 4주 기준의 실업률이 9.8이면 1주 기준의 실업률은 뭐 대략 이렇게 돼서 뭐 예를 들어서 9.5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대략적으로 보면 실업률도 여기 마찬가지 1주 기준의 실업률을 보면 뭐 4.0이 안 되는 3.9인 거예요. 그러면 실업률이 1998년 실업률이 7.0입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실업자가 되기 쉬운 기준으로 봐도 4.0이니까 이 당시의 실업률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IMF 외환위기 직후의 수준은 아닙니다. 더 낮은 기준으로 적용하면 더 심한 거고요. 청년 실업률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 청년 실업률이 당시에는 12.2%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9.8%인데 이때 기준에 1주 기준의 실업률을 적용하면 예를 들어서 대략 9.5 정도 되지 않나. 감으로 보면. 그러니까 실업률 기준도 외환위기 직후의 당시와 지금의 실업률을 보면 청년 실업률이든 실업률이든 물론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심각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만 IMF 직후의 경제 위기 수준하고 흡사하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논리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모든 내용은 지금 우리 2018년, 19년이 위기가 아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IMF 외환위기 당시 그 당시와 흡사한 수준의 국가 부도의 날이 오는가에 대한 논리를 좀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럼 실업률 지표는 이렇지만 안으로 쪼개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자, 취업자를 나누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취업자를 나누는 기준이 그중에 임금 근로자만 갖고 얘기하면 임금 근로자를 한 가지는 종사상 지위별로 나눌 수 있어요. 아마 제가 고용 뽀개기인가요? 그 경영남 시간에 다 말씀드렸는데 종사상 지위별로 나눌 수가 있고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근로 형태별로 조사할 수 있어요. 자, 먼저 보시는 것처럼 종사상 지위별로 볼게요.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먼저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로 나뉘는데 이 임금 근로자만 갖고 얘기해요. 봉급 생활자요. 봉급 생활자만 갖고 이야기를 하면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이렇게 구분합니다. 근데 보면 상용 근로자가 더 안정적인 조건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정규직, 비정규직의 구분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상용 근로자가 정규직 고용자일 가능성이 높기는 하겠죠. 당시에는 정규직, 비정규직에 대한 구분 통계가 아직은 없었습니다. 자, 다시 계속 말씀드려 볼게요. 어쨌든 종사상 지위별로 임금 근로자를 살펴보면 1998년, 97년, 8년 이때 상용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대략 한 54%, 53% 정도 차지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상용 근로자의 비중이 더 높아요. 상용 근로자 측면,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실업률의 위기도 아니고 종사상 지위별 위기도 아니다. 결국은 많은 근로자가 상용 근로자화, 상용 근로자라는 조건 하에 그런 계약 조건 하에 임금 근로자로 채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 임시 일용 근로자의 비중은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저도 제가 생각했던 그 가정과 달라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고민이 됐었는데 어쨌든 오히려 종사상 지위별로만 보면 고용 조건이 개선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바로 근로 형태별 임금 근로자를 보겠습니다. 근로 형태별 임금 근로자는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해서 임금 근로자의 추이를 살펴보려면 유일한 조사가 제가 아는 한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로서는 매년 8월에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조사는 매년 실시하는데 매월 실시하는데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그러니까 조사인데 좀 더 빡시게 하는 겁니다. 빡시게 하는 이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는 예를 들어서 청년층 부가조사는 5월에 하고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는 8월에 합니다. 어쨌든 그래요.
근데 이 8월에 실시하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3월에도 하고 8월에도 하고 하다가 최근 한 3년 동안에는 8월에만 조사를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절대 비교를 위해서, 왜냐하면 3월과 8월을 비교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8월만 비교를 해봤습니다. 8월. 근데 이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최초로 실시된 게 2003년이에요. 그래서 엄격히 말씀드리면 이 정규직, 비정규직의 근로형태별 현황을 살펴보려면 이 통계적으로는 분석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청 고용통계과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이 앞에 통계는 없는 것이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실제로 IMF 직후에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생겼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났다라는 그런 통계, 1997, 8년의 통계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체감적으로만 말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개념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비정규직, 정규직 추이를 살펴보려면 보시는 것처럼 2003년과 2018년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큰 변화가 별로 없는 상태고 2003년에 비하면 정규직 근로자가 줄어든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점과 비교해 보면 또 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4년부터 비교하면 우리는 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다소 늘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1997년 통계가 있으면 이 파랑색이 100% 이런 모습이 만약에 있다면 1996년, 7년에는 파란색으로 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100%였는데 이 이후에는 이렇게 됐다라고 논리를 전개할 수 있다면 확실한 증거가 될 텐데, 근로 형태별 임금 근로자 비중 추이를 통계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그 통계청의 의견을 전달해 주는 수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전에는 통계조사가 없었는데 비정규직 개념이 이때부터 생겨서 유추해 보면 생긴 상태로 이런 트렌드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IMF의 구제금융에 따른 요구사항이었죠. 근로 조건을 좀 더 유연하게, 그래서 해고가 용이하게 조건을 바꾸는 방향으로 이 제도가, 근로 조건 자체가 바뀌어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좀 많은 이야기, 심오한 이야기가 많이 전개됐는데요. 어쨌든 IMF 외환위기, 이 국가 부도의 날, 이 수준의 위기가 1997, 8년도에 찾아온 그 위기 수준이 2018, 19년에도 또 오는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는 그 정도의 위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리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현재의 상황이 제가 결정점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상당한 위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은 그 생각이 변함이 없지만, 그 정도 충격, IMF 외환위기 충격과 같은 그런 정도의 경제 위기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그런 판단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국가 부도의 날 다시 오는가 하는 질의에 대한 대답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